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푸드비즈니스의 문정훈 교수입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아직 그 책이 발간 전이긴 한데 먼저 소개를 해드릴 수 있게 되었고요. 푸드 트렌드 관련해 가지고는 뭐 저 혼자 분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들어갔습니다. 정말 빅데이터들, 식품 관련된, 음료 관련된, 주류 관련된 그런 빅데이터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건데요. 저 혼자 분석할 수는 없었고 저희 랩에 있는 많은 연구들과 함께 이제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만 오늘 그 주제가 푸드 트렌드인데 보시다시피 굉장히 다양한 먹거리에 관련된 주제들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류만을 제가 오늘 다루진 않겠지만 전체 흐름을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서 육류 산업에서 어떤 기회와 어떤 위협이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내용을 좀 발췌해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이 각각의 챕터 총 7챕터인데 7챕터는 각각 1시간 정도 분량인 거죠. 그 중에서 일부만을 이제 발췌해서 한번 1시간 내로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이제 뭐를 했냐면요, 오픈 서베이라고 하는 빅데이터 기업의 데이터를 저희들이 수집을 했습니다. 오픈 서베이의 푸드 다이어리라고 하는 그 빅데이터 데이터베이스는 구매나 판매에 대한 데이터가 아니라 한국인의 섭취에 관련된 데이터입니다. 거의 유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그 패널들이 하루 종일 뭘 먹고 뭘 마시는지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2019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를 모았습니다. 즉 우리가 보고자 한 것은 뭐였냐면 매크로한 관점에 있어서 지난 4년 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국인의 식생활이 뭐가 바뀌었는지, 뭐를 더 먹고 무엇을 덜 먹는지를 밝혀보고자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을 저희들이 이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가장 한국 사람들이 많이 먹고 있는 게 뭐지? 라고는 질문을 던지고 반찬류를 제외한 20가지의 한국인들의 메인 디시를 저희들이 카테고리로 묶어봤습니다. 예컨대 여기서 밥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뭐 우리가 집에서 먹는 흰쌀밥도 될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식당에 가서 먹는 공깃밥, 그다음에 집에서 우리가 간편식으로 사서 먹는 용기밥, 햇반류들도 다 이 안에 들어가겠죠. 뭐 예를 들어서 국탕류 같으면은 뭐 미역국이라고 했을 때 내가 집에서 미역을 사서 직접 조리해서 먹는 미역국도 있겠지만, 내가 간편식으로 사서 먹는 뭐 미역국, 내가 배달로 시켜 먹는 미역국, 외식업체에 가서 먹는 미역국도 다 포함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뽑아봤더니 이 20가지가 한국 사람이 가장 많이 먹는 메인 디시로서의 식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수치를 이제 보여드리는데요. 이게 1년에 몇 회 등장하는지를 저희들이 뽑아봤습니다. 1위는 당연히 한국인들의 그 주식이 이제 쌀이니까 밥이 이제 제일 1위로 나왔고요. 두 번째로 등장한 것이 국탕류입니다. 밥 옆에 놓고 함께 먹는 국탕류가 될 것이고, 세 번째가 이제 찌개류가 되겠습니다. 국탕류와 찌개류의 차이는 뭐냐? 찌개류는 중앙에 놓고 같이 나눠 먹는 게 되겠죠. 또 비슷한 걸로 국물류로서는 저기 곰탕류가 저기 16위권에 이제 보이는데, 곰탕류는 뭐냐면 육류를 가지고 원재료로 해서 오랫동안 끓여서 거기에서 육수를 뽑아낸 그 국물을 먹는 것을 곰탕류라고 저희들은 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특정 축종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는 거죠. 뭐 삼계탕이라거나 갈비탕이라거나 꼬리곰탕이라거나 이러한 것들이 저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위는 밥이고 2위가 국탕류고 세 번째가 찌개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가 라면인데 흥미롭게도 샐러드가 5위로 나왔습니다. 샐러드가 굉장히 우리의 식생활에 가까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다음에 볶음밥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김밥, 그다음에 치킨, 프라이드 치킨. 그다음에 이제 돈육구이가 나왔는데요. 여기서 돈육구이라고 하면 삼겹살, 목살, 전지살처럼 양념을 따로 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구워서 뭐 양념장이나 혹은 소금이라거나 이런 데 찍어 먹는 것들을 이제 돈육구이라고 저희들은 정의를 하였습니다. 이 돈육구이가 여기 5위, 6, 7, 8, 9위에 났고, 그다음에 생선, 떡볶이, 그다음에 만두에는 속에 이제 고기가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돼지고기, 돈가스가 그다음 순위고요. 그다음에 덮밥류, 샌드위치, 그다음에 곰탕류의 순위였습니다. 햄버거가 19위에 있고요.
그다음에 양념우육, 양념우육이라고 하면 불고기, 갈비류가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20위권입니다. 이게 한국인들이 지난 4년 동안 가장 자주 먹은 메인 디시 20가지가 되겠습니다. 좀 더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이렇게 이제 좀 잘게 쪼개봤습니다. 자, 우측 상단을 보시게 되면 어떠한 방식으로 이 메뉴들을 마련하였는지에 대한 게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늘색이 되겠습니다. 직접 조리. 이 이야기는 뭐냐면 식재료를 내가 직접 구매하여서 내가 조리해서 먹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간편식을 구매한 겁니다. 이미 조리되어 있거나 반조리되어 있는 것, 혹은 냉동되어 있는 것, 뭐 상온의 것들을 가지고 와서 간단하게 데워 먹는 형태고요. 세 번째가 배달 또는 테이크아웃. 로케이션 자체는 대부분 집이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가 로케이션을 바꿔서 내가 방문해서 먹는 외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0가지의 이 그 한국인들이 가장 자주 먹는 메뉴 탑 20가 보면 이 상황들이 다 다르게 나옵니다. 밥은 이제 집에서 가장 많이 해 먹고요. 햇반류 같은 경우는 4%밖에 안 되죠. 반면에 이제 국탕이랑 찌개류를 보게 되면 국탕류보다는 찌개를 집에서 더 많이 이제 조리를 해 먹고 국탕류는 외식에 더 많이 이제 먹습니다. 라면은 넘어가고 샐러드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내가 생야채를 구매해 가지고 직접 마련해 먹는 게 30%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간편식. 여기서 간편식이라고 하는 것은 편의점이라거나 아니면 새벽 배송 등을 통해서 배송 받아 가지고 내가 이제 먹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14%나 됩니다. 그다음에 배송이 9%고 그다음에 실제 로케이션을 옮겨 가서 식당에서 먹는 게 무려 43%가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넘어가고 돈육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돈육구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정육 상품을 구입해서 얘를 집에서 구워 먹는 게 무려 40%고요. 그다음에 식당에 가서 먹는 빨간색 이 34%고 배달은 3%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놀라웠던 데이터 중에서 하나가 이거를 간편식화한 것. 그러니까 특별히 뭐 아주 복잡한 양념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간편식화, 밀키트화 되어 있는 것들의 소비가 지금 20% 정도가 된다는 게 되겠죠. 그다음에 생선 떡볶이, 만두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스류 같은 경우에는 돈가스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는 게 굉장히 좋겠죠. 그다음에 여기 19%가 이제 뭐냐면 간편식으로 주로 냉동으로 잡혀 있는 돈가스 제품을 구매해서 집에서 그 에어프라이어라거나 혹은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튀겨 먹는 게 되겠고, 그다음에 보시다시피 배달은 17%밖에 안 되는데요. 외식 업체에서 가서 먹는 게 무려 55%다. 라는 게 되겠습니다. 사실 이 경향은 코로나를 지나고 나서 외식 업체의 비중이 월등히 높아진 게 사실은 이제 여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 더 뒤로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곰탕류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조리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직접 조리하는 경우는 27%밖에 안 되고 간편식의 비중이 많이 올라갑니다. 18%까지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외식 업체에서 먹는 게 42%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햄버거를 보겠습니다. 햄버거와 우육을 보겠습니다. 햄버거 같은 경우에는 뭐 집에서 만들어 먹는 경우 굉장히 뭐 거의 0%죠. 0입니다. 그리고 6%는 뭐냐면 간편식화되어 있는 햄버거고요. 49%가 배달이고 그다음에 외식 로케이션을 가서 먹는 게 43%죠. 이게 이제 코로나를 지나면서 한국인들의 식사 마련에 있어서 가장 크게 변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햄버거입니다. 이제 햄버거는 주로 배달로 먹는 음식으로 이래 포지셔닝이 완전히 이제 코로나를 지나면서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양념 우육 같은 경우에는 43%가 집에서 직접 양념이랑 그다음에 그 생고기를 구매해서 내가 불고기라거나 아니면 갈비를 만들어서 이제 먹는 경우고요. 17%가 간편식이고 그다음에 31%가 외식 상황에서 구매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난 4년 동안 2019년부터 시작해서 2023년 상반기에 4년 동안의 데이터를 저희들이 수집을 오픈세백 하면서 분석을 한 거고요. 아마 궁금해하실 부분이 여기에 시간의 개념이 들어가면 시간의 축이 들어가게 되면 뭐가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 이렇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보시면은 돈육섭취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포인트를 제가 4개로 쪼갰는데요. 첫 번째는
프레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코로나 이전이 되겠습니다. 2019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고요. 인터 전반이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의 전반기 2020년 3월부터 2021년 2월, 그다음에 인터 후반 코로나의 후반기 같으면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2월, 그다음에 포스트는 2022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의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코로나 전반, 후반,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현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돈육의 섭취를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숫자를 해석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265 정도로 보이네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만 끼를 먹으면 만 개의 식사를 하게 되면 그 중에서 250개는 돈육구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260에서 270, 280, 290까지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현재로 오면 올수록 우리 식탁 위에 돈육구이가 올라올 확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돈육구이의 섭취 방법을 이제 보시게 되면 간편식의 비중은 최근에 줄어들긴 했지만 코로나 기간에 많이 이제 늘었었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로 오게 되니까 외식의 비중이 37%까지 올라가게 된 거죠. 집에서 먹는 것은 36%로 이제 줄었습니다. 요거는 시즈널리티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이제 가지고 왔는데 특별한 시즈널리티는 이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양념 우육을 보시겠습니다. 불고기라거나 뭐 갈비라거나 그런 게 되겠는데요.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에는 잠깐 감소를 했다가 그리고 꾸준히 성장을 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섭취 마련 방법을 보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간편식의 비중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를 좀 더 잘 보시면 좋겠고, 집에서 직접 먹는 비중은 43, 45, 45, 39로 감소를 하고 있고, 포스트 코로나는 역시 외식 부분이 일부 증가한 모습이 보입니다. 31%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돈육구이를, 그러니까 삼겹살이 뭐 대부분이겠죠. 삼겹살, 목살, 그리고 뭐 전지 이런 게 되겠는데, 누가 더 먹고 누가 덜 먹는지를 보기 위해서 세그먼트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연령별로 나누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성별로 나눠봤습니다. 자, 여기에 회색으로 표시된 게 남성인데요. 남성의 경우에는 20대 30, 40, 50을 비교해 보면 30, 40, 50대는 포스트 코로나에 들어오면서 삼겹살의 소비를 돈육구의 소비를 많이 늘리고 있는, 특히 40대는 급격히 늘리고 있는 게 보입니다. 사실 나중에 이거는 주류 분석할 때 나오는데 포스트 코로나 때 가장 술을 더 많이 마시게 된 사람들이 40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같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면에 20대들은 지금 20대 남성들은 놀랍게도 삼겹살이라거나 돈육구이를 굉장히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데이터를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국내에 있어서 20대 남성들이 주류 소비도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한국인의 20대 남성이라고 하는 스테레오타입이 이제는 깨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기도 안 먹고 그리고 술도 덜 마신다. 그럼 이 사람들이 뭘 먹고 있을까요? 뒤로 가면서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성을 이제 보게 되면 여성들은 20대 여성들이 섭취 횟수를 늘리고 있는데 30대는 좀 줄이고 있고 40대도 좀 줄이고 있습니다. 50대들은 거의 제자리 걸음이죠. 그런데 30대 여성을 자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나눠서 봤더니 자녀가 있는 경우는 포스트 코로나 들면서 감소를 시키는데 자녀가 없는 30대 여성은 소비를 많이 늘리는 게 보입니다. 네, 뭐 이유는 충분히 추측하시겠지만 포스트 코로나 들면서 회식이 이제 많이 늘게 되면서 자녀가 있는 이제 여성 30대 같은 경우는 빨리 집으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생기고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회식 상황에서 조금 더 움직이기 좋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으로 저희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게 20대 남성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음식 섭취, 음료를 음용하는 그런 행동이 예전과 매우 다르다라는 것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생선구이는 뭐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생선구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예. 햄버거를 보겠습니다. 햄버거가 보면 코로나 기간에 성장을 하다가 지금 살짝 정체 또는 감소하는 모습을 포스트 코로나에서는 보이고 있는데요. 섭취 방법을 이제 보시게 되면 지금 배달의 비중이 여기 보시면은 코로나 기간에는 어마어마하게 56%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49%까지 내려왔습니다만 어쨌든 실제 가서 로케이션에 가서 식당에 가서 먹는 것보다는 집에서 배달로 먹는 것이 훨씬 많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가스류를 보시게 되면 돈가스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보면 꾸준히 성장하는 게 이제 보이는데, 보시면 저기에 간편식으로 이제 섭취한 케이스가 지금 20에서 19로 줄어들고 있죠. 그러면서 배달도 줄어들고 있고, 그럼 뭐가 늘고 있느냐? 직접 식당에 가서 먹고 있는 게 늘고 있는 게 이제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이게 뭐 당연한 거 아니냐고 보시겠지만 실제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의외로 포스트 코로나로 넘어와서도 배달이 그렇게 줄지 않거든요. 근데 배달이 많이 줄고, 그리고 간편식이 꽤 많이 줄었습니다. 돈가스 특히 이 상황이 좀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간편식으로 만들어서 냉동으로 잡아놓죠. 그럼 이거를 우리가 집에서 에어프라이어로 먹는데 그 품질이 직접 가서 먹는 거랑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니까 사람들이 외식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급격히 늘리고 있는 것이 바로 직접 바로 튀겨서 나서 바로 먹는 이 돈가스와 같은 제품들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햄버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햄버거 이야기를 조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주로 햄버거에는 뭐 돈육도 들어가고 우육도 들어가는데, 햄버거는 성장을 하다가 정체 또는 살짝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정말 신기하게도 치킨버거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신기한 모습이 또 보이는데요. 세그먼트별로 나눠보게 되면 30대, 특히 40대, 50대들이 치킨버거를 많이 포스트 코로나에 많이 먹고 있는데, 20대들은 치킨버거도 섭취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성별로도 나눠서 분석은 안 했는데, 분석을 해보면 거의 확신하는데 남성들이 줄이고 있습니다. 20대 남성들은 이런 튀김류라거나 이런 것들을 잘 지금 먹지 않고, 술도 안 먹고, 그리고 돈가스도 안 먹고, 오히려 이러한 그 주류를 많이 마시는 40대들이 육류 소비를 가장 빠르게 늘리고 있고, 주류와 음료와 함께 많이 마시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난 이제 4년 동안 여기서 직접 조리한 거, 간편식, 배달, 외식을 이제 봤죠. 그래서 코로나 프레 대비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특별한 이벤트가 있기 전에의 어떠한 상황 대비 현재, 2019년, 20년 대비 초반 대비 현재를 비교해 봤을 때 그동안 뭐가 늘었느냐를 이 네 가지 방식으로 봤습니다. 자, 먼저 외식을 보시게 되면 다 줄었습니다. 외식이 여전히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물론 배달도 외식의 일부긴 하지만 실제 우리가 숫자를 계산을 해보면 배달은 전체 외식에서 한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체 사이즈를 보게 되면. 그래서 배달은 많이 늘었지만 이 두 개를 사실을 합쳐보면 외식은 코로나 이전만큼 회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여전히. 그래서 특히 로케이션을 베이스로 하는 직접 가서 먹는 것 같은 경우는 저 오른쪽 끝에 있는 가스류를 빼고는 다 감소했습니다. 근데 배달 쪽은 대부분이 증가한 게 보이죠. 그리고 간편식도 대부분 증가한 게 보이는데, 그 중에서 조금 줄어든 게 냉동 만두가 상당히 좀 줄어든 게 좀 보입니다. 그다음에 직접 조리 쪽 같은 경우에는, 육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정육 상품들을 구매를 해서 집에서 조리를 해 먹는 그런 게 될 텐데요. 그것과 관련된 것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 곰탕류가 그런 상황이 될 텐데, 곰탕류도 많이 줄었습니다. 집에서 직접 조리를 안 하고 대신 간편식으로 많이 가는 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그 또 하나 이제 해당되는 것이 돈육구이는 집에서 먹는 것은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봤을 때는 7.6% 어제 상승을 했고, 양념우육은 거의 제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스류는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는 경우는 좀 줄긴 했지만, 사실 뭐 돈가스 누가 직접 집에서
만들어 먹습니까? 그 케이스는 매우 작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제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 식사를 좀 나눠봤는데요. 한식과 양식, 중식, 그다음에 일식을 나눠서 봤더니 한식이 전반적으로 좀 감소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 사람들이 예전만큼 국물을 먹지 않습니다. 2016, 17 이때만 하더라도 그때 한참 CJ 비비고에서 간편식 국탕류 막 내고 이럴 때 국물 정말 많이 먹었고, 그리고 한참 국물이 바람이 불 때가 17년, 18년이었습니다. 그때 냉면도 보면 그 육수에 우리 굉장히 큰 관심을 가졌었잖아요. 그때 정말 국물을 많이 먹었는데 19년 이후로 정점을 치고 그 이후로는 국물 섭취를 줄이고 있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어서 그것이 여기에 이제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양식은 성장을 하고 있고요. 중식은 거의 제자리고 일식이 좀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더 굉장히 저희들이 상세한 분석을 하였는데 오늘 뭐 시간이 이제 제한이 되어 있어서 이 내용을 다 상세히 보여드릴 수는 없었고요. 이 내용이 궁금하시면 12월 5일에 4시간 동안 전체를 제가 한번 다 리뷰하는 강의를 AT에서 한번 할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식품저널에 들어가서 신청하시면은 전체 내용을 상세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부분을 이제 빼고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한식에 있어서 코로나 이전 대비 포스트 코로나 현재를 비교를 해보면 늘어난 걸 보겠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3%는 그냥 유지라고 봤고 그 이하로 더 떨어지면 감소로 봤고 나머지는 증가로 봤습니다. 밥류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패턴을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면류를 보시겠습니다. 면류를 보게 되면 심지어는 냉면이 감소했습니다. 냉면이 감소하고 보면 면 중에서 성장한 것은 어떤 거냐면 국물이 없고 아주 스파이시하고 그리고 칼로리가 비교적 낮다고 생각하는 거가 지금 성장을 하고 국물이 많은 것들은 전반적으로 섭취를 줄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식에 한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한식. 그다음에 이제 국탕찌개류를 보시게 되면 저희들이 분석할 때 되게 좀 당혹스러웠습니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국물을 덜 먹을까? 그래서 메뉴를 정말 세세하게 뽑아서 봤는데 뽑아서 보면 볼수록 더 감소한다는 것을 더 감소하는 품목들이 많다는 것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물들이 다 감소를 했고요. 성장한 게 이 4개가 딱 나왔는데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일단 콩나물국은 얘는 좀 다르죠. 얘는 거의 뭐 용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거의 메디칼 푸드라고 우리는 봐야 되잖아요. 얘는 이제 따로 빼고 나머지 이제 3개를 보면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1번 맵다, 스파이시해야 한다. 2번째 국물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물은 자작해도 상관없는데 건더기를 중심으로 먹는 것들. 자 안에 육류가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러한 것들이 주로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뭐 순두부찌개는 육류가 많이 안 들어갑니다만 그 육류를 대체하는 이제 두부가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다 보면 이제 단백질 섭취라거나 이런 것들 초점이 많이 맞춰 있습니다. 건더기 중심의 것들만 성장을 하더라라는 게 되겠습니다. 한식에 있어서의 구이를 좀 보겠습니다. 자, 한식의 구이가 아니라 육류를 보겠습니다. 육류를 보게 되면 치킨은 코로나 이전 대비 지금 현재 섭취의 빈도가 또 올라갔고요. 소고기 구이 올라갔습니다. 돼지고기 구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찜닭 올라가고 떡갈비 구이 올라가고 햄소지 구이 올라갔습니다. 제육볶음은 제자리 걸음이고 요 아래에 있는 것들은 꽤 감소를 했죠. 자, 여기서 어떤 패턴이 보이십니까? 소비자 관점에서는 뭐냐면 간단하게 굽기만 하면 되는 것들은 더 느리는데 뭔가 양념을 더 해야 된다라거나 조리 기법이 좀 들어가야 되는 것들은 전반적으로 섭취가 좀 줄어드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여기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수산물류 쪽인데요. 수산물 쪽 같은 경우에는 놀랍게도 전부 다 감소를 심하게 하고 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양식 쪽을 보겠습니다. 빵류를 보게 되면 샌드위치, 식빵, 햄버거가 특히 햄버거가 많이 성장을 했고요. 피자랑 도넛은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꽤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 다른 쪽을 보게 되면 스테이크는 제자리 걸음이고요. 샐러드 많이 올라갔고 수프 올라갔고 그리고 파스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우리가 탄수화물을 덜 먹고 좀 더 단백질을 더 많이 먹겠다라고 하는 그런 니즈를 많이 보이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면은 예외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탄수화물을 줄이면 내가 밥을 덜 먹고 다른 곡물을 덜 먹지 면은 먹겠다. 근데 면을 먹을 때 국물 많은 것은 그게 또 염도가 높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안 되니까 국물 많은 것은 좀 줄이는데 국물이 적은 비빔면이나 그리고 이런 파스타류 같은 경우에는 섭취를 더 늘리는 걸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중식 보시고 그 다음에 일식 보게 되면 가스류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동도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매크로 분석의 이제 그 전부고요. 근데 요 진행상 하나 말씀드리면 이 타이머가 안 움직입니다. 계속 1시간이 남아 있어가지고 저는 언제까지 해야 될지 앞으로도 1시간, 아까도 1시간, 지금도 1시간 남아 있어가지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간편식에 관련된 건데, 30분이 딱 아꼈네요. 30분 동안 해서 열심히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식약처가 인정을 해주는 소재에 한해서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우리가 마크를 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효능을 이야기할 수 있죠. 그 이외의 것들은 효능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됨, 뭐 혹은 뭐 장 건강에 도움이 됨, 그리고 수면에 도움이 됨 이런 것들이 붙게 되죠. 뭐 혈행 개선에 도움이 됨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건강기능식품이라고는 하지만 그 섭취의 형태가 제형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제형이 보통 어떤 걸로 되어 있나요? 알약이거나 캡슐에 들어가 있거나 액상형이거나 뭐 바 형태거나 이렇게 빨아먹는 형태거나 이런 형태입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이 건강기능식품을 식품으로 인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비타민 먹을 때 식품이라고 생각하고 드시나요? 그렇지 않죠. 이걸 약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프로바이오틱스 먹을 때 여러분 밥 잘 먹었다 그러시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장 건강을 위해서 사실은 약을 먹는다고 생각하고 먹는데 이게 이제 식품으로 지금 이제 유행이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의 성장은 사실은 식품 시장의 움직임과는 별도로 움직입니다. 근데 코로나 기간 동안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서 건강기능식품은 더 많이 섭취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 많은 보고서들이 건강기능 식품이 더 성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성장할 것이라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요 정도로 계속 가게 될 것이고 앞으로 지금부터 시작해서 앞으로는 일상식에 있어서의 좀 더 건강함을 담은 이러한 식품들이 이러한 간편식들이 성장하게 될 텐데요. 이게 조금 말로 설명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림을 좀 보시겠습니다. 결국은 헬스 앤 웰니스에 관련된 이 라이프 스타일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헬스 앤 웰니스는 라이프 스타일에 관련된 건데요. 나는 헬스 앤 웰니스를 추구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내가 추구하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이 헬스 앤 웰니스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나 자신부터 시작해서 내 주위에 한두 명씩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헬스 앤 웰니스 라이프 스타일이 뭐냐? 헬스 웰니스가 뭐냐를 조사를 해봤더니 헬스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내가 육체적으로 건강한 것만을 우리가 주로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그 데피니션이 바뀌었습니다. 뭐냐면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건강한 것이 헬시한 거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사회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은 뭐냐면 나를 나의 주변의 것들입니다. 그것은 환경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탄소 배출이 될 수도 있고 물 오염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나무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속 가능성과 굉장히 관련이 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몸과 정신과 내 주변이 함께 건강한 것을 이제는 건강하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그 시기에 달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헬스인데 웰니스는 뭐냐? 굉장히 복잡한 정의가 많은데 저희들이 찾아봤더니 가장 명쾌하고 간단한 정의 여기 딱 나왔습니다.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사는 상태. 이게 웰니스입니다.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 이게 웰니스인데 그럼 건강한 게 뭐냐? 신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내 주위 환경도 건강한 것을 유지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영위해 가는 것. 이게 헬스 앤 웰니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건강기능식품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니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헬스 앤 웰니스 관련된 줄여서 그냥 웰니스 푸드라고 하겠습니다. 웰니스 푸드는 뭐 전 세계적으로나 국내로나 이제 성장을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웰니스 푸드에는 건강기능식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자, 이걸 이제 보시면은 유로모니터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그 내용입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인류가 마인드가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뭐가 바뀌었느냐? 세 가지가 바뀌더라. 음식과 관련해서 첫 번째,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매우 올라가고 건강에 관련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시작했다. 1번입니다. 여러분 많이 동의하시죠, 그죠? 예전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뭐 이거 먹으면 허리가 좋아져요. 이제 이런 거 많이 사라졌잖아요.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을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코로나를 거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간편식과 밀키트를 많이 쓰면서 요리 행동에 드는 그 비용이라고 하는 시간 포함입니다. 그 노력을 줄이고 싶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이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쓸 때 그 모든 것들은 밸류를 던져줍니다. 이 밸류는 때로는 내가 그 밸류를 포기할 수 있는 밸류도 있고 이 밸류는 포기할 수 없어라는 밸류들이 있죠. 뭐 음식 같은 게 맛있다, 뭐 또 있겠고, 뭐 헬시하다가 있는데 음식뿐만 아니라 그 모든 거에서 한번 익숙해지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상품과 서비스의 밸류는 컨비니언스입니다. 한번 편리함을 느끼면 이 편리함은 절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코로나를 겪고 난 이후에 요리 행동을 줄이고 싶다라는 겁니다. 너무 편리하거든요, 그게. 근데 세 번째가 이 2번과 3번이 서로 부딪히는 내용입니다. 간편하게 먹고 싶은데 나는 일상식으로 먹겠다. 일상식이 먹고 싶고, 일상식이 뭐냐? 사람들과 함께 둘러앉아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이야기합니다. 둘러앉아서 먹겠다가 아니라 둘러앉아서 먹을 수 있는 음식.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함께 먹는 일상식이 아닌 건 뭘까요? 건강기능식품. 같이 둘러앉아가지고 자, 우리 이제부터 프로바이오틱스 하나씩 나눠 먹읍시다.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죠? 조금 더 나가 볼까요? 요즘 단백질 바 많이 먹죠. 단백질 바를 우리 같이 한번 둘러앉아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하는데 단백질 바를 같이 나눠 먹을까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게 아닌 수요가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나가 볼게요. 닭가슴살 지금 20대 남자들 닭가슴살 엄청 먹습니다. 아까 20대 남자가 행동이 많이 달라졌다고 그랬잖아요. 닭가슴살 사서 많이 먹는데 닭가슴살 간편식 사서 요만한 덩어리가 나오죠. 그거를 같이 앉아서 자, 우리 다 함께 둘러앉아서 맛있게 닭가슴살을 이렇게 먹어봅시다.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안 합니다. 근데 하나 더 넘어와 볼게요. 햄버거로 넘어오면 어떨까요? 그럼 이게 함께 먹을 수 있는 일상식의 형태로 넘어가고 거기서 더 넘어가면 그게 일상적으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상위에 그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이 되는 거죠. 이러한 것에 대한 니즈가 올라가는데 반대로 요리 행동은 줄이고 싶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뭡니까? 간편식인데 일상식 퀄리티까지 낼 수 있는 눈으로 봐서나 맛으로나 낼 수 있는 그런 간편식에 대한 니즈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유로모니터에서는 간편식이 앞으로 이 5가지 방향으로 바뀔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5가지를 보면 4번과 5번은 이미 한국에서는 다 구현이 끝났습니다. 우리가 먼저 앞서간 거죠. 그래서 보면 새벽 배송이나 뭐 이런 거 이미 다 돼 있잖아요. 4번 한국은 이미 완성. 5번 RMR이라고 하는 거죠. RMR이라고 하는 거. 한국은 이미 완성.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1, 2, 3이 비어 있는 겁니다. 지금 한국에는.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조금 더 그러니까
첨가물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 뭐 베지테리안, 글루텐 프리, 올게닉 등 조금 더 자연스러웠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좀 더 내추럴한 푸드를 먹고 싶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번은 뭐냐면 내 식사에 있어서 어떤 효능이 있어요가 아니라 개별 영양 성분의 그 니즈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럼 뭐냐면 나는 단백질을 더 먹고 싶어. 나는 지방을 줄이고 싶어. 나는 식이섬유가 좀 더 강화된 그런 간편식을 먹고 싶어. 예. 간편식에 대한 이런 니즈가 이제 증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내 주변 사회적으로 건강한 것에 대해서 관심이 계속 올라갈 것이다. 예. 이렇게 이제 5가지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이 5가지에 해당되는 제품들이 글로벌 시장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기 3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진을 보면 마인드풀 셰프라는 걸 보게 되면 보면 치킨 사테라고 하는 그 메뉴가 되겠습니다. 근데 잘 안 보이시겠지만 뭔가 아이콘들이 막 그려져 있고 아래쪽에 아이콘이 있고 뭔가 그 심플하게 뭔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저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이 간편식에는 동물 복주육을 썼고 얘는 고단백이고 균형 식단이고 글루텐 프리야. 이런 걸 원한다는 겁니다. 이제 이 시장이 이제 더 커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는 뭔가요? 이 그린 자이언트는 원래 뭐 하는 회사인가요? 깡통 회사지 않습니까? 근데 깡통이 아니라 바로 먹을 수 있는, 더 편리하게 먹을 수 있는 형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원볼 푸드로 지금 나왔는데, 간편식으로 나왔는데, 이거 뭐라고 되어 있나요? 14g의 프로테인이 들어가 있다 라고 지금 되어 있고, 여기 붙어 있는 클레임들이 뭐냐면 고단백의 비건의 인공 첨가물 무첨가, 그런 클레임이 명쾌하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요거 지금 요즘 뜨고 있는 에볼사 같은 경우는 뭐냐면 탄소 중립의 고단백 글루텐 프리 무항생제 그 6을 썼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러한 그 커뮤니케이션들이 이제는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그런 간편식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거의 모든 간편식의 이 웰니스 관련된 클레임들을 전수 다 저희들이 조사했습니다. 이것들입니다. 보게 되면 한 그룹은 뭔가를 강화했다라고 되어 있고 클레임들이, 그다음에 뭔가는 저감했다는 쪽이 하나가 있고 뭔가를 대체했다는 게 있고, 뭔가 우리는 밸런스를 맞췄다, 우리는 내추럴하다, 우리는 서스테너빌리티가 되게 높다, 이런 것들에 대한 클레임들이 있는 겁니다. 자, 이 클레임들의 특징은 뭡니까? 식약처가 규제하지 않는다예요. 왜? 효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식약처는 규제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만 EU라거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고단백 같은 경우는 하이 프로테인이라고 하려면은 프로테인이 몇 그램 이상은 들어가야 돼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가이드라인이 지금 이제 잡히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가이드라인만 하면은 하이 프로테인이라고 딱 붙여서 판매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요즘 고객들의 니즈가 나는 하이 프로테인을 원해라고 했을 때 그 하이 프로테인이라는 단어와 그 숫자 17g, 18g, 20g 그 숫자를 보고 구매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붙어 있는 간편식이 앞으로 성장할 것이다. 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2019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출시됐던 모든 간편식 제품들을 저희들이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런 클레임들, 웰니스 관련된 클레임이 붙어 있는 제품들을 전부 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 제품들, 여기 말한 연평균 성장률은 매출 성장률이 아니라 제품이 출시되는 개수를 가지고 봤습니다. 신제품의 개수. 가장 최근에 많이 나온 게 뭔가요? 단백질 강화입니다. 단백질 강화에 대한 니즈가 가장 크고 식품 제조사들도 단백질 강화한 제품들을 많이 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간편식으로서. 두 번째가 뭔가요? 104% 성장한 거 비건이다. 식물성이다. 세 번째가 이제 뭐죠? 패키지가 지속 가능하다. 네 번째가 동물 복지다. 근데 이 동물 복지는 대부분 뭐냐면 계란, 그다음에 닭, 그다음에 수산물입니다. 소랑 돼지는 우리나라에서 아직 별로 많지 않지만 앞으로 이 니즈는 더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냐면 당 저감했다. 41.42%의 이런 그 성장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런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책이 제가 12월 5일에 나올 텐데 어떤 제품, 어떤 클레임에 어떤 제품이 있는지까지 분석을 다 끝냈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 대표적인 그 강화 관련된 클레임을 좀 보겠습니다. 강화 쪽 같은 경우는 가장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매년
강화 클레임을 붙이고 있는 달고 나오는 간편식의 숫자는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이 보이죠. 그럼 무엇을 주로 강화하고 있을까요? 넘버 원, 단백질 강화. 넘버 투, 비타민 강화. 그다음에 미네랄 강화, 식이섬유 강화. 예,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단백질 강화했어라고 했을 때 식물성은 30%. 식물성 단백질, 콩이나 두부가 되겠죠. 그다음에 육류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 유단백 포함입니다. 포함해서 이 동물성 단백질로 단백질 강화 클레임을 찍어 놓은 게 70%, 제품은 7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의 사례만 가지고 왔는데요. 예, 풀무원이 31개, 제일제당이 20개, SPC가 8개 등등등 출시를 했는데요. 첫 번째 제품이 이 제품을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이 제품 좀 기념비적인 제품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동물성이 아니라 식물성 단백질 두부를 가지고 이제 면을 만들었죠. 그러면 여기에서 동물성 단백질을 식물성 단백질로 대체를 하였냐? 아닙니다. 탄수화물을 식물성 단백질로 대체한 것도 면을 두부면으로 대체한 겁니다. 앞으로 이런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성장하게 될 겁니다. 탄수화물이 들어갈 자리에 탄수화물을 빼버리고 그 자리에 단백질이 들어가는, 한국에서는 이 니즈가 앞으로 훨씬 커질 거고 그 출발에 있는 제품이 저는 2020년 초에 나온 풀무원의 한 끼 두부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품은 종근당 건강에서 만든 제품이고요. 저도 이거는 굉장히 많이 사 먹습니다. 제 냉장고에 이게 그 제품이 한 8가지의 바리에이션이 있거든요. 그거를 언제나 좀 채워놓고 있는데 테이스틴이라는 브랜드고 이게 일종의 브리또인데요. 브리또는 아시다시피 바깥에 있는 게 그 또르띠아잖아요. 그러니까 밀가루로 이렇게 만드는 건데 그걸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바깥을 뭐로 쌌냐면 두부포로 싸버렸습니다. 이로써 이게 딱 보시면 단백질 25g을 붙일 수 있는 거죠. 그게 빠져버리니까. 칼로리는 더 내려갔겠네요. 그죠? 왜? 탄수화물이 빠지면 기본적으로 칼로리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다른 여러 가지 성분을 조정해서 비타민 B6를 강화했다는 클레임이 붙어 있습니다. 한번 드셔보십시오. 저랑 아무런 관련이 없는 브랜드입니다. 그다음에 허닥의 도시락 같은 경우는 밥에다가 시래기를 집어넣어서 식이섬유를 강화했다는 클레임을 달고 있는 거고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글로벌 시장 트렌드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그래서 국내에서 어떤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여기서 빠진 게 하나가 있죠. 소비자들이 뭘 원하고 있는지가 지금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1,300명을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의 일부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면 샘플은 균등 샘플로 저희들이 조사를 했고요. 결과가 이겁니다. 자, 저희가 온라인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온라인 실험은 어떤 식으로 했냐면 간편식을 제시를 하면서 여기에 어떤 헬스 앤 웰니스 클레임이 붙어 있는 거가 더 먹고 싶어를 묻고 조사하게 했더니 1인 한 사람마다 26개 제품을 이제 실험을 한 거죠. 각 클레임별로.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세대별로 다르게 나왔습니다. 20대, 30대, 40, 50, 60 보게 되면 확실히 다르게 나오는 게 20대들은 뭘 원하죠? 단백질 강화를 원합니다. 30대도 단백질 강화를 원하고 40, 50, 60대는 원하는 게 뭐냐면 좀 더 내추럴했으면 좋겠다. 첨가물 좀 안 넣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CG에서 지금 굉장히 초점 맞추고 있는 게 뭐냐면 간편식을 만들 때 클린 라벨로 내겠다. 할 수 있으면 클린 라벨로 가겠다. 클린 라벨이 뭡니까? 기본 개념이 우리 할머니 집에 찬장에 열었을 때 들어가 있는 것들. 이게 그걸 첨가물로 쓴 거죠. 뒤에 붙어 있는 첨가물을 보게 되면 할머니가 봐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첨가물만 쓴 것. 그게 클린 라벨의 기본적 개념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금 원하는 니즈가 분명히 보이는데 국내에서 클린 라벨이라는 개념이 아직은 정착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세대가 다르다. 순위별로 쭉 했는데요. 아래쪽을 보시겠습니다. 아래쪽에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한국에서 식품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낸 제품들이 뭐였습니까? 비건 제품이었죠. 비건 제품이 다 바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건은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 소비자들은. 비건 간편식은 맛이 없다라는 인식이 너무나 지금 강하게 이제 붙어 있어서 일반 소비자들은 원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두부를 가지고 이제 만들었다.
비건하다라고는 아까 보셨던 그 직화짜장, 풀무원 직화짜장 같은 경우는 비건 제품이거든요. 그럼 비건 제품이면 이걸 비건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데 여기에서 탄수화물을 제외하고 단백질을 강화했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강한 호를 보인다는 겁니다.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앞으로 간편식은. 네. 그다음에 이번에는 남성만 봤습니다. 앞에 보셨던 거는 전체였고 이제 남성을 보시게 되면 남성은 좀 더 강하게 단백질을 원하고 있고 그러나 40대, 50대, 60대 남성들은 여전히 좀 더 내추럴한 클린 라벨 쪽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여성을 보겠습니다. 여성은 다릅니다. 여성 20대는 원하는 게 뭐냐면 탄수화물을 저감한 간편식을 먹고 싶고 칼로리를 저감한 것을 먹고 싶고 그 다음 세 번째가 단백질 강화가 되겠습니다. 40, 50, 60대도는 여전히 좀 클린하고 내추럴한 걸 원하는데 30대가 좀 복잡하게 섞여 있어가지고 30대를 이 부분을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해서 샘플을 좀 더 쪼개봤습니다. 안 갖고 왔네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30대 여성들 중에서 결혼한 여성들과 그러니까 자녀가 있는 여성과 자녀가 없는 여성들을 비교를 해봤더니 자녀가 없는 여성들은 20대들이 원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걸 원합니다. 근데 자녀가 있는 쪽은 뭘 원하냐면 내추럴 쪽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위한, 자식을 위한 구매를 하겠다라는 거죠. 남성도 쪽에서 봤습니다. 남성 어떻게 나왔을까요? 자기를 위한 소비만 합니다. 자녀의 유무와 아무 관련이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무조건 단백질 강화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탄수화물 시장을 조금 더 보는데 10분 남았습니다. 네. 이거는 우리나라의 질병청에서 이제 발표한 건데 굉장히 이게 탄수화물 1인당 1일 섭취량인데 계속 감소하는 게 보이죠. 네. 근데 우리가 열량은 더 많이 섭취하고 있는데 탄수화물이 이렇게 많이 내려간다는 이야기는 결국 다른 열량이 어디서 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지방과 단백질에서 오고 있고 그것을 더 원하고 있다. 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를 확연하게 더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청에서 이제 발표한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이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냐면 구매 데이터입니다. 이거는 가정 내에서 섭취를 위한 식품들의 구매 데이터인데 보면 맵쌀 같은 경우는 이게 연도가 빨주노초파 19년부터 23년입니다. 보게 되면 맵쌀 같은 경우 뚝 떨어지는 게 보이죠. 쌀은 덜 먹겠다. 탄수화물 덜 먹는 쌀 덜 먹겠다. 두류 제자리, 찹쌀 덜 먹겠다. 맹류 제자리, 기타 곡물 제자리. 밀가루 덜 먹겠다. 덜 먹고 있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율 배반적으로 면류는 성장합니다. 면류 구매는 라면도 더 먹고 있고요. 당면도 더 구매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 소비자들의 현재 그 지출 및 니즈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떡, 빵도 조금 올라가고 있고요. 감자 제자리, 고구마 제자리. 요건 데이터를 따로 좀 뽑아가지고 왔는데 이게 육류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소, 돼지, 닭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보시면 밑에 따로 돼 있는데요. 19년 초록색, 그다음에 20년 파란색, 그다음에 21년 보라색 위죠. 22년이 요겁니다. 까만색 내려왔습니다. 2023년 까만색과 거의 같은 시죠. 즉 피크를 친 건 2021년입니다. 2022-23은 살짝 내려온 상태에서 지금 제자리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말씀드렸죠. 가정 내 소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밖에 나가서는 또 먹고 있겠죠. 그래서 이걸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가난했던 시절 내가 단백질을 더 먹겠다라고 하면은 식물성 단백질을 먹었습니다. 두부를 더 먹었고 근데 우리가 소득 수준이 올라가고 축산물 가격이 내려가고 함으로써 우리가 단백질 더 먹고 싶다 그러면 고기를 먹으면 됐고 2016, 17, 18 이때는 보게 되면 수산물 단백질을 한참 우리가 소비를 많이 늘렸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기 많이 먹고 그다음에 수산물 많이 먹다 보니까 어떤 문제를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냐면 그래 나는 먹고 싶은 게 단백질인데 단백질을 많이 단백질만 더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니즈가 나오는 거죠. 생각보다 칼로리 섭취가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백질만 추출한 파우더 제품들을 먹거나 아니면 바 형태의 제품을 먹거나 요즘은 뭐 우리나라 이게 대세죠 지금.
프로틴 음료를 이제 먹는 것이 이제 대세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렇게 됐는데 말씀드렸죠. 이제는 이러한 것들을 다시 일상식으로 가져가고 싶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밥을 먹으면 이 밥에 가장 지금 밥에서 오는 이 칼로리, 탄수화물을 줄이기 위해서 요즘 뭘 많이 먹나요? 곤약살을 많이 먹죠. 곤약살도 사실은 혁신이 어마어마합니다. 일본에서 지금 제가 봤던 곤약살은 진짜 쌀과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의 어떤 그 식감과 컬러를 갖고 있는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곤약살을 넣어서 탄수화물을 낮추면서 먹겠다. 그리고 요거는 저기 하림에서 낸 제품인데 햇반 제품입니다. 햇반 용기밥 제품인데 얘는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백미가 절반이고 나머지 절반은 메밀입니다. 메밀을 통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메밀쌀이죠. 그러니까 같이 밥을 지었는데 저 굉장히 맛있습니다. 근데 메밀은 그 식물성 그 단백질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조정하는 것. 아예 쌀 자체를 육종을 해서 단백질 함량이 높은 쌀을 가지고 지금 그 밥을 짓는 이런 것도 지금 이제 고려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인 쌀은 단백질 함량이 3g 미만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국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시범으로 재배되고 있는 고단백 쌀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함량이 10g, 100g당 10g 이상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예. 그다음에 빵도 보면은 여기 있어서 탄수화물 줄이고 단백질 많이 집어넣고 그다음에 설탕 대신에 대치당 집어넣죠. 면. 예. 면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이 두부면을 출발으로 해서 이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육류랑은 아주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는데요. 즉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먹는 일상식에 있어서의 소재를 대체해서 먹겠다는 겁니다. 그 형태는 유지하되, 즉 면을 먹으면 면의 형태는 유지하지만 면이 밀가루가 아닌 다른 걸로 대체해서 먹겠다. 그럼 뭘로 대체할 수 있을까요? 콩이나 두부로 대체하거나 저희도 조사를 해봤더니 두 번째 여기에 그 저항성 전분이 많은 다른 곡물을 쓰겠다. 아니면 해조류를 쓰겠다. 이거 많이 드셔보셨죠? 해조류면은. 그리고 동물성 소재면까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콩이랑 두부를 가지고 만드는 면을 보시게 되면 이게 전 세계적으로 신제품 출시 주인데요. 이거 바릴라의 제품을 보시죠. 이게 이탈리아 제품입니다. 색깔이 빨갛죠? 이 면인데 이 안에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갑니다. 듀럼밀이 들어가는데 듀럼밀을 다 드러내버리고 거기다 레드 렌틸을 썼습니다. 네. 색깔도 아름답게 빠지고 여기에 레드 렌틸이 들어가니까 레드는 기본적으로 그 콩이잖아요. 식물성 단백질 함량이 올라가게 되고 탄수화물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칼로리가 내려가고 그리고 단백질이 올라가고 식이섬유가 올라가게 됩니다. 예. 이런 제품들이 이제 국내에서 현재는 없는 카테고리입니다. 이 카테고리가 지금 열릴 것 같습니다. 예. 국내는 없는 이제 거긴 한데 지금 미국 그리고 특히 유럽에서도 독일을 중심으로 이 제품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면을 콩이나 두부로 이제 만든 제품들 출시를 보게 되면 파스타 면 같은 경우에는 매년 정말 더 많은 신제품들이 나오고 있고 일반적인 면, 소면이라거나 이런 것들도 꾸준히 지금 신제품들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파스타류는 독일이 제일 많이 출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이탈리아, 브라질, 캐나다 순이고 파스타가 아닌 다른 일반 면은 중국, 일본, 인도, 영국, 미국, 한국 순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파스타 면은 대부분 어떤 형태일까요? 건면의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콩이랑 두부를 쓰게 되면 어떤 클레임이 붙게 되느냐? 식이섬유가 강화됐다는 클레임을 달 수 있고 그런 제품들이 늘어나고 있고 단백질이 강화됐다라고 하는 클레임이 많이 이제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어떤 제품들인지 정리를 했고요. 여러분들이 더 흥미를 가지실 내용으로 이제 넘어오면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기타 곡물들 가지고 한 겁니다. 그래서 메밀, 퀴노아, 기장처럼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귀리, 보리로 만든 이제 그런 면들의 제품 출시가 글로벌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국내는 별로 없습니다. 예, 이런 면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동물성 면입니다. 예, 여기서 저도 되게 흥미를 많이 느끼고 이제 봤는데 어육, 수리미를 이제 활용한 게 있고 그다음에 닭고기, 계란, 새우가 있는데 사실 어육으로 제조한 면은 국내에서도 출시됐고 부산 지역에 사실 꽤 먹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에서 이 메인
마켓에 나왔다가 사실 한번 밀렸죠. 밀려 나간 제품들인데 지금 이것에 대한 이 면발에 대한 개선들이 많이 그 개선된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 제품이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계란면입니다. 그래서 계란면이라고 하니까 밀가루 반죽할 때 계란 같이 넣고 반죽했나, 그게 아니라 계란만 쓴 겁니다. 계란과 물. 그죠? 얘는 계란 흰자 남백으로만 만든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흥미로웠던 거, 중국 제품인데 새우살로만 만든 면, 그리고 저쪽에는 뭐냐면 닭가슴살로만 만든 면이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면에 대한 패러다임이 앞으로 이제 계속 바뀌게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제 국내에 나와 있는 이런 이제 대체 소재 면들이 뭐가 있는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료를 받으셨을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대체 단백질 이야기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단백질이 지금 많이 나왔고, 그리고 대체 육 제품들이 많이 나왔는데 혹시 관심 깊게 뉴스나 인터뷰를 이제 보신 분들은 거기서 제 이름이 가끔씩 언급되는 걸 이제 보셨을 텐데요. 사실은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언론에서. 앞으로 대책이 어떻게 될 것 같냐는 것을 2019년부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인터뷰했던 것보다 생각보다 매체에서 기사가 안 나왔어요. 왜? 저는 인터뷰를 많이 했는데 야마랑 안 맞는 거예요. 기사 야마랑. 저는 이게 안 될 거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언론은 이 식물성 대체육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사를 싣고 싶은데 저는 안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인터뷰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목소리가 안 실렸던 겁니다. 실제 마켓컬리 보시게 되면 마켓컬리에서 코로나 기간 동안 국내에서 제대로 된 이 대체육 제품이, 제대로 된이라는 표현은 잘못됐네요. 국내에서 대체육 제품을 별로 없을 때 해외에서 수입한 대체육 제품을 마켓컬리가 굉장히 주적으로 수입을 했습니다. 지금 마켓컬리 들어가서 대체육 제품 찾아보십시오.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드랍. 소비자들이 억셉하지 않습니다. 왜? 내추럴하지 않으니까. 맛이 없으니까. 고기를 아직 못 따라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봤을 때 여기는 이제 축산 쪽에 계시니까 대체육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많이 가지고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는 또 학자로서 저는 여기 계신 분들만을 위해서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지만 저는 지금의 현재의 기술로는 택도 없다. 그게 미국 같은 경우는 그게 됐던 게 햄버거를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미국 통계 자료를 봤더니 성인이 일주일에 2.7회인가를 먹더라고요. 그 중에서 햄버거 2.7회를 먹는데 다진 고기를 먹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2번 정도는 그 체인에 가가지고 버거킹이라거나 맥도날드 이런 걸 먹고 나머지 한 0.7회, 0.8회는 직접 그 다진 육을 사가지고 햄버거를 집에서 구워 먹는 행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게 먹힐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여기 축산인들 계시지만 집에서 햄버거 몇 번이나 만들어 직접 다진 육으로 햄버거를 구워 드셨습니까? 그게 제로 아닌가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데이터에서도 직접 햄버거를 집에서 만들어 먹는 사람은 거의 0입니다. 소세지를 구워서 그릴에 구워서 이렇게 핫도그 만들어 먹는 거, 미국에서 저도 미국에 살 때 해먹었거든요. 놀랍게도 한국으로 들어오는 순간 그 행동은 사라집니다. 이상한 사람이 핫도그를 왜 밖에 나가서 풀밭에서 구워서 그래 구워서 이걸 왜 이렇게 먹지? 한국에는 그런 다진 육을 그렇게 먹지 않죠. 반찬으로 먹지. 한국은 무조건 생고기를 불에 구워서 바로 직화로 먹는 것을 선호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다진 육 중심에 이것은 한국 사람들의 이 문화에도 맞지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언론에 하니까 기사에 실릴까요? 안 실릴까요? 안 실리죠.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럼 이 연구를 안 해야 되냐?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것에 대한 연구는 계속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배양육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 주위에도 배양육 하시는 교수님들도 많고 업체들도 많습니다. 배양육은 기본적으로 그 줄기세포를 가지고 하죠. 그래서 배양을 하는데 연구하시는 분이랑 한 8개월 전인가요? 만나서 제가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배양육 지금 프로토타입 나와서 많이 먹고 시도를 많이 하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왜냐하면 굉장히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품이 나온 게 없잖아요. 배양육이. 3가지가 문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첫 번째, 아직 가격이 어렵다.
가격을 일반 축산물로 못 맞춘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가 뭔가요? 정말 좋은 고기를 가지고 했는데 얘가 배양을 해보면 영양소가 안 올라온대요. 대사를 통해서 얘를 키우는 게 아니라 배양을 하니까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얘를 100g을 고기를 실제 축산물에서 떼어냈을 때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뭐 미네랄이라거나 미세 영양소가 배양육에는 뻥 비어 있는 고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양이 부족하다. 세 번째가 뭡니까? 부족이 뭡니까? 그랬더니 정말 좋은 그 축종의 그 줄기세포를 가지고 했는데 맛이 안 올라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죠. 그럼 도대체 뭐가 되었다는 겁니까? 아무것도 안 된 거죠. 가격도 아직 못 맞췄고, 아직 영양도 못 맞췄고, 그리고 맛도 아직 끌어올리지 못했다. 그럼 연구를 그만둬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 제품이 적어도 한국 시장에서 메인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왜? 한국 사람들의 고기 먹는 TPO가 생고기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텍스처는 배양육이나 식물성 그 고기로는 내기가 한참 멀었습니다. 그럼 주로 이 어디 들어가게 될까요? 우리 많이 사실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용기면에 들어가 있는 고기 같이 생긴 것은 사실 고기 아닌 거 아시죠? 그런 형태로 계속 나오게 될 거고, 그런 형태로 만두에 들어가는 하는 그런 시도들은 아마 앞으로도 나올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 저가 가공식품에 있어서의 가격을 낮추는 용도로는 충분히 활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당분간은 메인으로 들어오기는 아직 어렵고, 그러면 지금 식물성 단백질이나 대체 단백질이 가장 유명한 쪽은 어딜까요? 안 가져왔나? 이쪽입니다. 음료 쪽입니다. 유제품을 대체하는 거. 이게 지금 이거는 사실 시리어스합니다. 낙농 쪽은 굉장히 큰 도전을 받게 될 겁니다. 이미 도전 많이 받고 있고요. 두유를 일단 근데 한국에서는 이게 잘 안 드러나는 게, 한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두유를 먹어왔잖아요. 근데 미국이나 유럽 쪽 같은 경우에는 두유를 먹는 문화가 없다가 지금 우유를 대체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는 임팩트가 크게 느껴지는데, 우리는 이미 두유를 먹는 문화이기 때문에 글로벌한 이 트렌드가 임팩트로 안 다가오는 겁니다. 다만 한국이나 일본에서 먹는 두유를 그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한테 먹어보라고 주면 굉장히 거부감이 큽니다. 그 콩치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두부를 먹는 문화한 사람들이 두유를 먹으면 쉽게 받아들이는데, 그게 아닌 사람들은 콩의 고소한 향 자체를 굉장히 역겹게 생각합니다. 이해가 안 되죠. 콩 비린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비니 플레이버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유럽이랑 미국에 있는 정말 많은 연구소들이 무슨 노력을 하고 있냐면, 대충 만들어서 이 기술이 들어갑니다. 이 비니 플레이버, 콩치를 어떻게 하면, 그 고소한 치를 어떻게 하면 없앨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못 없애는데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럼 콩 포기하고 대신 귀리로 쓰자.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이랑 유럽 쪽 같은 경우에는 대체유의 그 목표가 다릅니다. 우리는 우유 시장이 사실은 따로 좀 있고, 그다음에 두유 시장이 좀 따로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뭐냐면 우유를 직접적으로 대체해야 되기 때문에 저쪽에서 만들고 있는 이 두유들은 어떤 형태를 띠고 있냐면 우유와 텍스처를 똑같이 가져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나온 퓨처 밀크 강을 먹어봤는데 정말 비슷하게 구현을 했습니다. 식물성으로. 그래서 낙농 쪽은 상당히 도전을 받게 되고, 이제 그게 이건 한국에서 쉽게 받아들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낙농 쪽은 사실은 임팩트가 좀 클 것이다. 그리고 또 뭐도 이제 바뀌게 되냐면 이거. 요거트. 식물성 요거트가 국내에서는 아직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이게 미래에는 이게 국내에서도 이제 많이 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여드리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그럼 국내에서 그렇게 지난 3년 동안 대체육을 많이 했는데,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대체육이 뭐가 있느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박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중박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제품입니다. 두부 텐더. 두부 텐더 제품은 풀문에서 만드는데요. 두부 텐더니까 이게 뭐냐면 치킨 텐더를 대체하는 거죠. 그러면 두부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저거 혹시 드셔보셨습니까? 그러면 저게 치킨 맛이 날까요? 안 납니다. 두부 맛입니다. 그런데 안에 있는 그
두부 자체를 80개의 결을 집어넣어서 씹는 그 특징을 맛있게 이제 만들어 놓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부들이 구매할 때, 두부? 야, 두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잖아. 뭐 특별한 첨가물 넣지 않았네. 그렇게 해서 이게 많이 팔리는 거고, 이 매출의 그 80%가 컬리에서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대체를 한다면 고기의 맛과 유사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식물성 소재를 쓰면 그 식물성 소재의 특징을 잘 살려서 그냥 그걸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만드는 게 저는 현재로서는 마켓 베이스로 봤을 때 그게 훨씬 더 임팩트 있게 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넘겨서 너무 죄송하고요. 사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더 많지만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기회가 되면 또 내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